그 김밥 드시면 안 돼요. 쾅, 김밥집 문이 열리더니 등에 아기를 업은 여자가 뛰쳐나왔어요. 찰싹! 여자의 손이 어르신의 손목을 후려쳤어요. 입술에 닿기 직전이던 김밥이 튕겨나갔고 벤치 위에 나머지도 바닥으로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이 양반이 왜 이래? 어르신이 벌떡 일어섰어요. 하지만 여자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 김밥이 아니에요. 보세요. 깻잎이 없잖아요. 단무지도 노란색이고 우리 집은 노란 단무지 절대 안 써요. 누가 바꿔치기 한 거라고요. 그 김밥이 바뀐 거라는 걸 알아챈 건 이 여자 한 명뿐이었습니다. 평범한 골목, 평범한 김밥 한 줄. 그런데 왜 누군가는 이 노인의 김밥을 바꿔치기 한 걸까요? 서울 변두리, 오래된 골목 끝자락에 놓인 낡은 나무 벤치 위, 검은 비닐봉투에서 꺼낸 김밥 한 줄이 펼쳐져 있었고, 백발의 노신사가 그 김밥을 한 점 집어 입가로 가져가려는 참이었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하고 바로 옆 김밥집 문이 벌컥 열렸어요. 어르신, 앞치마를 두른 젊은 여자가 가게 안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등에 업힌 아기띠 속 아이가 엄마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화들짝 놀랐지만 여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어르신을 향해 두 팔을 뻗었어요. 드시면 안 돼요. 여자의 손이 어르신의 손목을 잇는 힘껏 쳐냈습니다. 김밥 한 점이 허공으로 튕겨 올랐다가 바닥 위로 떨어졌고 나머지 김밥도 벤치에서 굴러 바닥에 나뒹굴었죠. 조용하던 골목에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한 박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터져나온 건 노인의 분노였어요. 이 양반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성한 김밥을 왜 버리게 만들어? 강만수 회장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얼굴에 핏줄이 섰고 평소의 온화한 인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어요. 그런데 여자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어르신, 제발 뱉으세요. 혹시 조금이라도 드셨으면 지금 당장 뱉어내셔야 해요. 서지수, 이 골목 끝 허름한 김밥집을 운영하는 28살 미혼모였습니다. 등에 업힌 아이별이가 엄마의 격한 움직임에 놀라 울음을 터뜨렸지만 지수는 아기를 달랠 겨를도 없이 어르신의 입가만 살피고 있었어요. 그때 골목 모퉁이에 세워져 있던 검은 승용차의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 2명이 빠르게 다가왔어요. 강 회장의 경호원들이었습니다. 골목밖 차 안에서 조용히 대기하다가 낯선 여자가 회장의 손을 치는 광경을 보고 곧장 뛰어온 거였죠. 한 명이 지수의 팔을 잡았고 다른 한 명이 회장 앞을 가로막으며 지수를 밀어냈습니다. 이거 나요. 놓으라고요. 지수가 몸부림을 쳤지만 경호원의 소나기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이 여자가 회장님 식사에 손을 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경호원이 보고하려는 순간 지수가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어요. 아니에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지수는 팔이 잡힌 채로도 고개를 돌려 바닥에 나뒹구는 김밥을 가리켰습니다. 터져나온 김밥의 단면이 오후 햇살 아래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죠. 저거 보세요. 저건 제가 싼 김밥이 아니에요. 단무지 색깔을 보세요. 노란색이잖아요. 우리 집은 노란 단무지 절대 안 써요. 우리 별이 때문에 색소 든 건 아이 가게에 들이지도 않는다고요. 하얀 백단무지만 쓴다고요. 지수의 목소리가 골목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강만수 회장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분노로 가득 차 있던 눈이 바닥에 흩어진 김밥의 단면으로 향했어요. 노릇노릇한 노란 단무지가 밥알 사이로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코끝을 스치는, 아니 스쳐야 하는데 전혀 느껴지지 않는 어떤 향기의 부재를 감지했죠. 깻잎. 평소 이 김밥을 한 입 베어 물 때마다 입안 가득 번지던 그 향긋하고 풋풋한 깻잎 향이
이 김밥에서는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강 회장이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어요. 놔줘. 낮고 무거운 한마디였습니다. 경호원들이 멈칫했지만 회장의 눈빛을 확인하고는 즉시 지수의 팔을 풀어주었어요. 지수는 풀려나자마자 무릎부터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고 등에서 울던 별이를 끌어안으며 온몸을 떨었습니다. 강만수 회장은 말없이 바닥에 김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노란 단무지, 깻잎 향 없는 김, 손끝에 남아있는 봉투의 낯선 온도. 이건 지수가 싼 김밥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누가 왜 이 김밥을 바꿔치기 한 걸까? 깻잎 향이 나지 않는 김밥을 내려다보던 그 순간 강만수 회장의 눈동자가 멀어졌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김밥도 울고 있는 젊은 여자도 골목의 오후 햇살도 시야에서 천천히 사라지고 그 자리를 채운 건 40년이라는 시간 저편에 묻어둔 어떤 풍경이었어요. 40년 전 서울 변두리 산동네 20대의 강만수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낮에는 공사판에서 시멘트 포대를 지고 해가 지면 포장마차 뒷정리를 하고 밤이 깊어서야 단칸방 문을 열었으니까요. 손바닥은 늘 갈라져 있었고 허리는 30도 되기 전에 삐걱거렸지만 그래도 집에 돌아오면 버틸 수 있었습니다. 방문을 열면 아내 순이가 있었으니까요. 아내는 만수보다 2살 아래였는데 웃을 때 참 예쁜 여자였어요. 쪽방 한 칸이 세상의 전부였던 그 시절, 순이는 남편이 들어오는 시간에 맞춰 꼭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 기다렸습니다. 된장찌개일 때도 있었고 감자를 삶아 놓을 때도 있었지만 만수가 유난히 좋아한 건 아내가 말아주는 멸치 땡초 김밥이었어요. 시장에서 떠리로 사온 멸치를 볶고 풋고추를 잘게 썰어 넣고 밥 위에 깻잎 한 장을 올린 다음 꼭꼭 눌러 마는 소박한 김밥. 대단한 재료가 들어간 것도 아니었는데 하나 입에 넣으면 깻잎의 향긋한 내음이 입안 가득 번지면서 하루의 고단함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죠. 시장 골목을 2바퀴나 돌아 가장 싱싱한 깻잎을 골라왔다며 한 장 한 장 물에 씻어 채반에 올려놓던 아내의 손끝. 갈라진 손등 위로 물방울이 맺혀 있었는데 만수는 그때 그 손을 잡아주지 못했어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일 새벽 또 공사판에 나가야 한다는 생각에 김밥을 허겁지겁 먹고 쓰러지듯 잠들었으니까요. 그런 날들이 행복이었다는 걸 만수는 그게 전부 사라지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딸 수경이가 태어난 건 그의 가을이었어요. 세상에 나온 순간부터 울음소리가 유난히 작았던 아이. 병원에서는 심장에 구멍이 있다고 했습니다. 수술을 해야 한다고. 그런데 그 수술비가 만수에게는 평생을 모아도 닿을 수 없는 숫자였어요. 순이는 아이를 품에서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밤새 수경이의 가슴에 귀를 대고 가느다란 숨소리가 이어지는지 확인하고 새벽에 아이가 보채면 젖을 물리다 그대로 벽에 기대어 쪽잠을 잤어요. 만수가 공사판에서 돌아오면 순이는 언제나 웃으며 말했죠. 오늘 수경이가 웃었어. 나보고 방긋 웃었다니까? 그런데 아내의 볼이 점점 깊게 패여가는 걸 만수는 못 본 척했습니다. 순이가 기침을 하다 숨이 넘어갈 것 같은 날도 밥을 한 숟갈도 못 넘기는 날이 늘어가도 병원에 가자는 말을 차마 꺼내지 못했어요. 병원비가 없었으니까요. 수경이 수술비도 만들지 못하는 형편에 아내까지 병원에 데려갈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순이가 쓰러진 건 겨울이 한창이던 새벽이었습니다. 수경이에게 젖을 물리다 그대로 옆으로 넘어졌는데 만수가 아무리 흔들어도 눈을 뜨지 못했어요. 업고 뛰어간 병원에서 돌아온 대답은 이미 몸이 너무 쇠약해져서 손을 쓸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를 지키느라 자기 몸을 돌보지 않았던 시간이 너무 길었던 거예요.
순이는 병원 침대에서 만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때 깻잎을 씻던 그 손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고 목소리는 바람이 새는 것처럼 가늘었어요. 수경이 좀 잘 지켜줘. 부탁해, 여보.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끄덕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아내의 손을 잡은 두 손은 걷잡을 수 없이 떨렸습니다. 순이는 그날 밤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 아내를 보낸 뒤 만수는 미친 사람처럼 일했습니다. 낮에 두 곳, 밤에 한 곳. 잠을 3시간으로 줄이고 밥 대신 물로 배를 채우며 수경이의 수술비를 모았어요. 그런데 돈이라는 건 참 잔인한 것이어서 아이의 병은 아비가 돈을 모을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말한 수술 시기는 하루하루 지나가고 있었는데 통장의 숫자는 턱없이 모자랐어요. 수경이는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숨소리가 약해지고 젖병을 물 힘조차 없어지던 어느 새벽 만수의 품 안에서 아이가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순이를 닮은 반달 같은 눈이 천천히 내려앉는 걸 만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안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를 보내고 난 빈 방에 혼자 앉아 만수는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울지 못했습니다. 눈물로는 갚을 수 없는 빚이 가슴에 쌓였을 뿐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만수는 맨주먹으로 건설 현장을 돌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작은 하도급 업체를 시작했고 그것이 태양건설이라는 대기업으로 성장했어요. 세상은 그를 자수성가한 입지전적 인물이라 불렀지만 강만수 회장의 가슴 한가운데에는 40년 전 그 겨울밤이 고스란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아내의 앙상한 손, 딸의 내려앉던 눈, 그리고 다시는 맡을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멸치땡 초김밥 안에 향긋한 깻잎 향. 그런 강만수 회장이 서지수를 처음 본 건 석 달 전이었습니다. 옛 추억이 남아있는 이 골목을 오랜만에 찾았다가 허름한 김밥집 앞에서 등에 아기를 업고 김밥을 말고 있는 젊은 여자를 보았어요. 아기가 보채면 등을 토닥이고 잠이 들면 조심스럽게 다시 긴발 위에 밥을 펴는 그 작은 뒷모습. 아기를 업고 발을 동동 구르며 김밥을 말던 그 모습에 만수의 발이 멈췄어요. 40년 전 아픈 수경이를 안고 젖을 물리면서도 남편이 올 시간에 맞춰 김밥을 말던 순이의 모습이 저 여자에게 겹쳐 보였으니까요. 병원비가 없어 아이를 지키지 못했던 그 무력했던 자기 자신의 모습도요. 여기 멸치 땡초 김밥 하나 줘요. 그날 처음 주문한 김밥을 벤치에 앉아 입에 넣었을 때 만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밥과 김 사이로 번지는 향긋하고 풋풋한 내음. 깻잎이었어요. 40년 만에 다시 맞는 그 향에 목구멍 안쪽이 뜨겁게 조여왔습니다. 땡초와 멸치를 넣고 깻잎 한 장을 꼭 같이 말아주던 아내가 떠올라 목이 메어 김밥 한 줄을 다 먹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날 이후로 만수는 한 달에 한두 번 이 골목을 찾았어요. 그건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어요. 김밥 한 줄에 깻잎 한 장에 실려오는 40년 전의 온기, 지키지 못한 사람들에게 건네지 못한 말들, 평생을 억눌러 온 그리움이 목 안쪽에서 풀려나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지수는 그런 어르신의 사정을 전혀 몰랐어요. 그저 한 달에 한두 번 찾아오는 단골 할아버지가 김밥을 드시면서 유난히 천천히 씹고 유난히 오래 앉아 계시는구나 하고 생각했을 뿐이죠. 한 번은 어르신의 눈가가 젖어 있는 걸 본 적이 있었는데 괜히 여쭤보는 게 실례일 것 같아 그냥 보리차를 한 잔 더 갖다 드렸을 뿐이었습니다. 그 보리차를 받아든 강만수 회장이 고개를 돌려 아기띠 속에서 잠든 별이를 바라보았어요. 작고 여린 숨소리가 가게 안을 채우고 있었고
지수가 틈틈이 아이의 이마에 손등을 대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만수는 그 풍경을 한참 동안 소리 없이 바라보다가 김밥 마지막 한 점을 입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평소보다 조금 더 구부정한 등을 보이며 골목을 빠져나갔을 뿐이었죠. 이것이 바로 강만수 회장이 아무도 모르게 지켜온 비밀스러운 시간의 전부였습니다. 김밥 한 줄에 기대어 40년의 회한을 삼키던 세상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 없는 그 사람의 가장 무른 자리였습니다. 강만수 회장이 아무도 모르게 골목을 찾는 동안 그 사실을 주시하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태양건설 부사장 강동민. 강 회장의 친형 아들이자 그룹 내에서 후계자로 점찍혀 있던 42살의 남자였어요. 말끔한 양복의 부드러운 미소, 임원회의에서는 늘 삼촌을 향해 고개를 조아리며 충직한 조카를 연기했죠. 바깥에서 보기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2인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끔한 양복 안쪽에는 썩어가는 것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어요. 시작은 비자금이었습니다. 태양건설의 하도급 계약을 조작해 빼돌린 돈이 수십억. 처음에는 사업 확장을 위한 종잣돈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지만 그 돈이 향한 곳은 사업이 아니었어요. 강남의 고급 도박장, 마카오의 VIP 룸, 그리고 갚을 길 없는 사채업자들의 장부. 비자금은 눈 녹듯 사라졌고 남은 건 이자가 이자를 물고 불어나는 빚의 덩어리뿐이었습니다. 동민은 알고 있었어요. 삼촌이 이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자신에게 남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부사장 자리는 물론이고 후계 구도에서 완전히 밀려나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강만수 회장이 고문 변호사를 불러 유 원장을 수정하겠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온 거였어요. 유 원장, 태양건설 지분의 대부분이 걸린 그룹의 미래가 달린 문서. 지금까지는 유일한 혈육인 동민에게 경영권이 넘어가는 구조였지만 회장이 마음을 바꾸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횡령이 드러나기 전에, 유 원장이 바뀌기 전에 무언가 손을 써야 했어요. 그래서 강동민은 결심했습니다. 삼촌을 사고사로 위장해 제거하겠다고. 피가 섞인 삼촌의 목숨을 돈과 맞바꾸는 결정 앞에서 동민의 손끝 하나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차분한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의심을 사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흔적 없이 끝낼 수 있을까? 그가 가장 먼저 파고든 건 삼촌의 루틴이었습니다. 회장님이 한 달에 한두 번 꼭 어디를 다녀오시더라고요. 정보를 가져온 건 동민의 비서 한 팀장이었어요. 강 회장의 수행 기사에게 슬쩍 술자리를 만들어 빼낸 이야기였죠. 서울 변두리 오래된 골목, 허름한 김밥집. 회장이 벤치에 앉아 김밥을 먹고 온다는 것까지 알아냈습니다. 경호원들이 바로 옆에 붙지 않는 유일한 시간. 사람 눈이 거의 없는 한적한 골목. 그리고 매번 같은 가게에서 같은 메뉴를 시켜 먹는 규칙적인 패턴. 암살을 실행하기에 이보다 완벽한 조건은 없었습니다. 동민은 사람을 고용했어요. 뒷세계에서 청소부라 불리는 전문가. 이름도 얼굴도 알려지지 않은 남자였는데 동민이 요구한 건 단 하나였습니다. 절대로 타살의 흔적이 남아서는 안 된다는 것. 킬러는 며칠에 걸쳐 그 골목을 답사했어요. 김밥집의 위치, 벤치와 가게 사이의 거리, 점심시간대 골목의 유동 인구, 주변 CCTV의 각도까지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웠죠. 지수의 김밥집 근처 큰 길 쪽에 있는 평범한 김밥 전문점에서 같은 메뉴인 멸치 땡초 김밥을 구입한 뒤 흔적이 남지 않는 특수 약물을 주입해 가짜 김밥을 준비하는 것. 이 약물은 체내에서 자연 분해되어
부검을 해도 검출이 어렵다고 알려진 것이었어요. 김밥을 먹다 갑자기 쓰러진 노인, 기저질환에 의한 심장마비. 그렇게 처리되도록 설계한 겁니다. 킬러는 자신이 준비한 김밥 봉투를 지수가게의 포장과 최대한 비슷하게 흉내냈어요. 같은 색 비닐봉투, 비슷한 크기의 은박 포장. 겉보기에는 그럴듯했습니다. 계획의 마지막 퍼즐은 타이밍이었습니다. 강 회장이 정확히 언제 그 골목을 찾는지, 언제 차에서 내리는지 실시간으로 알아야 했어요. 그 역할은 동민의 비서 한 팀장이 맡았습니다. 회장 수행 기사의 차량 출발 시간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회장이 본사를 나서는 순간 킬러에게 문자 한 통을 보내는 것. 단순하지만 치명적인 연락 체계였죠.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강동민은 자신의 부사장실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전화기를 귀에 댔어요. 수화기 너머로 킬러의 건조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다음 방문일에 맞춰 실행합니다. 동민은 대답 대신 전화를 끊었어요.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 위로 서울의 불빛이 겹쳐졌는데 그 눈에는 삼촌을 향한 미안함 같은 건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남아있는 건 오직 저 불빛들이 전부 자기 것이 될 거라는 계산뿐이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강만수 회장이 기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점심은 밖에서 먹겠다. 그 한마디가 본사 로비를 빠져나가기도 전에 한 팀장의 손가락은 이미 휴대폰 위를 움직이고 있었어요. 킬러에게 도착한 메시지는 단 4글자. 지금 출발. 조용한 골목 위로 보이지 않는 독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출발. 그 메시지를 받은 킬러가 골목 근처 편의점 앞에서 몸을 일으킨 시각, 지수의 김밥집 안은 이미 전쟁터나 다름없었습니다. 별이가 새벽부터 열이 올랐어요. 이마에 손을 대보면 뜨끈뜨끈한 게 분명 38도는 넘었을 텐데 병원에 데려갈 틈이 없었습니다. 점심 장사를 빼먹으면 이번 달 병원비 납부가 밀리면 별이의 정기 검진 예약이 취소되니까요. 지수는 아기띠에 별이를 꽁꽁 묶어 업고 해열제를 먹인 뒤 주방에 섰어요. 아이가 등 뒤에서 칭얼거릴 때마다 한 손으로 등을 토닥이고 다른 손으로 김밥을 말았습니다. 11시 반이 넘자 주문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어요. 인근 공사 현장 인부들이 보낸 단체 주문 8줄, 포장 손님 3, 거기에 가게 앉아석에 앉은 손님 2까지. 혼자서 밥을 짓고 재료를 썰고 김밥을 말고 포장까지 해야 하는 지수의 손이 정신없이 움직였습니다. 앞치마에는 밥풀이 붙어 있었고 이마에서 흘러내린 땀이 턱 끝에 맺혔다가 도마 위로 뚝 떨어졌어요.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강만수 회장이었어요. 어르신 오셨어요? 오늘도 멸치 땡초김밥 맞으시죠? 지수가 김밥을 마는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카운터 한쪽에 조용히 섰어요. 별이가 등 뒤에서 또 한 번 크게 보챘고 지수가 몸을 흔들어 아이를 달래면서도 능숙하게 김발 위에 밥을 펴는 모습을 회장은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주문은 늘 멸치 땡초 김밥 한 줄. 바로 그 직후였습니다. 가게 문이 다시 열리더니 야구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쓴 남자가 안으로 들어왔어요. 3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특별할 것 없는 외모의 남자. 점퍼 주머니에 양손을 넣은 채 카운터 앞으로 다가와 짧게 주문했습니다. 멸치 땡초 김밥 하나, 포장이요. 같은 메뉴였어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잠시만요. 앞에 주문이 좀 밀려 있어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카운터 앞에 두 사람이 나란히 서게 되었죠. 불과 팔꿈치가 닿을 만한 거리에서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전혀 다른 온도를 품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수는 그 차이를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가게 안이 완전히 뒤집어졌으니까요. 아까 단체 주문을 한 공사 현장 인부 중 한 명이 포장 봉투를 들고 다시 들어온 거였어요. 커다란 목소리가 좁은 가게 안을 꽉 채웠습니다. 아줌마, 우리 8줄 시켰는데 7줄밖에 없어. 돈은 8줄 치냈다고. 아, 잠깐만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죄송합니다. 지수가 당황하며 카운터 쪽으로 몸을 돌렸는데 인부가 봉투째 카운터 위에 탁 올려놓으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확인은 무슨, 분명히 모자라. 사장님 혼자 하니까 이런 실수가 나는 거 아니야? 하나 더 싸주든지 돈을 돌려주든지 해.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하나 더 말아드릴게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밀린 주문, 보채는 아기, 화난 손님까지 한꺼번에 몰려오니 머릿속이 하얗게 되는 기분이었어요. 거기에 별이가 등 뒤에서 불을 켠 듯 울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열이 더 오른 건지 울음소리가 아까보다 훨씬 거세졌고 가게 앉아석에 앉아있던 손님 하나가 인상을 찌푸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가게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지수는 한 손으로 별이의 등을 토닥이고 다른 손으로 모자란 김밥 한 줄을 허겁지겁 말면서 카운터 위에 올려진 포장 봉투 수를 세고 인부에게 연신 고개를 숙였어요. 킬러는 그 모든 풍경을 카운터 옆에 서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점퍼 안쪽 왼편 가슴 주머니에는 이미 준비된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검은 비닐봉투에 담긴 큰 길 쪽 김밥집에서 산 멸치 땡초 김밥. 겉으로는 지수의 포장과 비슷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체내에서 분해되는 특수 약물이 주입되어 있었죠. 봉투를 쥔 손끝으로 느껴지는 온도는 지수가 방금 만든 김밥의 따스함과는 전혀 달랐어요. 미리 만들어둔 탓에 온기는 식은 지 오래였고 봉투 안의 은박 포장도 납작하게 눌려 있었습니다. 킬러의 눈이 바쁘게 움직였어요. 지수가 어르신의 김밥을 카운터에 올려놓을 타이밍, 그리고 여자의 시선이 완전히 다른 곳으로 향하는 그 찰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별이의 울음은 멈출 줄 몰랐고 인부는 여전히 카운터 앞에서 큰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지수는 구슬땀을 흘리며 밀린 주문을 처리하느라 눈코 뜰 새가 없었죠. 혼란 속에서 킬러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그가 기다리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카운터 안에서 다음 주문 김밥을 준비하려던 지수의 손이 도마 위에 올려놓은 채 멈추었습니다. 방금 어르신께 봉투를 건네드리는 순간 분명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지수의 김밥은 막 말아서 포장한 것이라 늘 봉투째 온기가 남아 있었거든요. 따뜻한 밥의 열기가 비닐을 타고 손바닥에 전해지는 그 익숙한 감촉을 지수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느꼈습니다. 여름이든 겨울이든 갓 산 김밥의 봉투는 항상 살짝 따뜻했어요. 그런데 아까 그 봉투는 미지근하기는커녕 서늘했습니다. 가게 안에서 갓 만든 김밥이 그렇게 빨리 식을 리가 없었어요.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지수는 김밥을 포장할 때 습관이 있었습니다. 은박지로 김밥을 감싼 뒤 봉투에 넣고 봉투 입구를 한번 접어서 사탕처럼 양쪽 끝을 비틀어 마감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순의 김밥 포장은 입구가 둥글게 모여 꼭 사탕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어르신께 건넨 호일의 양 끝은 사탕 모양이 아니었어요. 납작하게 한번 접혀 있기만 했을 뿐 양쪽을 비튼 흔적이 없었습니다. 지수가 직접 싼 거라면 그럴 리가 없는데 이상하다. 분명히 이상하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무언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발끝에서부터 올라오는데
그게 정확히 뭔지는 아직 머릿속에서 모양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수 고개를 들었어요. 주방 쪽 작은 창문 너머로 골목이 보였습니다. 벤치에는 어르신이 앉아 계셨어요. 천천히 은박지를 여는 중이었죠. 그리고 지수의 시선이 골목 반대편으로 움직인 그 순간이었습니다. 전봇대 옆 쓰레기통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보였어요. 야구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쓴 방금 가게에서 나간 그 남자. 남자의 손에는 검은 비닐봉투가 들려 있었고 그 봉투를 아무렇지 않게 쓰레기통에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지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저건 우리 김밥이잖아. 방금 돈 내고 사간 김밥을 한 입도 안 먹고 버린다고? 왜? 대체 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서늘했던 봉투의 감촉, 사탕 모양이 아니었던 마감, 그리고 방금 산 김밥을 멀쩡히 버리는 남자의 뒷모습.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는 순간 지수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렇다면 지금 어르신이 열고 있는 그 호일 안에 든 건 내가 만든 김밥이 아니라 지수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등에서 울고 있는 별이의 소리도 카운터 위에 쌓인 밀린 주문도 아까 실랑이를 벌인 손님도 전부 머릿속에서 사라졌어요. 지수의 눈에 보이는 건 단 하나, 벤치 위에서 김밥을 입으로 가져가려는 어르신의 손뿐이었습니다.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지수는 주방을 뛰쳐나왔습니다. 등에 업힌 별이가 엄마의 격렬한 움직임에 놀라 더 크게 울었지만 지수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가게 문을 박차고 나가는 순간에도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그걸 드시면 안 돼.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해. 벤치까지 서너 걸음. 어르신의 손가락이 김밥 한 점을 집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지수의 손이 뻗어 어르신의 손목을 쳐냈습니다. 찰싹 하는 소리와 함께 강만수 회장의 손가락 사이에 끼어 있던 김밥 한 점이 허공으로 튕겨 올라갔어요. 포장을 벗겨놓았던 나머지 김밥도 무릎 위에서 미끄러지며 벤치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돌멩이 위에 부딪힌 김밥이 터지면서 밥알과 속 재료가 흩어졌고 조용하던 골목에 그 작은 소리가 놀라울 만큼 크게 울렸어요. 강만수 회장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 양반이 지금 뭐 하는 거야?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어요. 당연한 거였습니다. 매번 이 벤치에서 조용히 김밥을 먹으며 지난 시간을 삼키던 노인에게 갑자기 뛰어든 여자가 음식을 후려치고 울부짖는 이 상황은 기가 막힐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지수는 뒤로 물러서기는커녕 어르신 앞에 더 가까이 다가들었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라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떨리는 목소리를 억지로 짜내어 외쳤습니다. 어르신, 혹시 조금이라도 드셨어요? 한 점이라도 입에 넣으셨으면 지금 당장 뱉어내셔야 해요. 뱉어내긴 뭘 뱉어내. 한 점도 못 먹었잖아. 아가씨가 다 쳐버렸으니. 강 회장의 호통에 지수는 오히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공포가 한꺼풀 벗겨졌어요. 안 드셨다. 다행이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채우자 무릎에서 힘이 빠지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때 골목 끝 검은 승용차에서 경호원 2명이 달려왔어요. 낯선 여자가 회장의 손을 후려친 광경을 차 안에서 본 거였죠. 한 명이 지수의 팔을 잡았고 다른 한 명이 강 회장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나요. 제발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지수는 팔이 잡힌 채로도 몸부림을 멈추지 않았어요. 등에 업힌 별이가 겁에 질린 듯 울었고 벗겨진 슬리퍼 한 짝이 가게 앞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지수의 눈만큼은 간절함으로 타오르고 있었어요. 지수는 흩어진 김밥을 가리켰습니다.
어르신, 저기 바닥에 떨어진 김밥 좀 보세요. 강 회장은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은 얼굴이었지만 지수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시선을 내렸어요. 벤치 아래 흙바닥 위에 터져나온 김밥의 단면이 오후 햇살을 받아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지수가 경호원의 소나기를 벗어나려 안간힘을 쓰며 말을 이었어요. 어르신, 저 김밥 안에 깻잎이 없어요. 보이시죠? 깻잎이 한 장도 안 들어가 있어요. 저희 김밥 드셔보셔서 아시잖아요. 깻잎 꼭 넣는 거. 강만수 회장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지수의 말이 맞았어요. 석 달 동안 이 벤치에 앉아 먹었던 그 김밥에는 언제나 깻잎이 들어 있었습니다. 김을 펼치고 밥을 올리고 그 위에 싱싱한 깻잎 한 장을 깔고 나서 속 재료를 넣는 것이 지수의 방식이었으니까요. 한 입 베어 물면 가장 먼저 코끝을 스치는 그 향긋하고 풋풋한 내음. 40년 전 아내 순이의 손맛을 떠올리게 하던 바로 그 향. 그런데 바닥에 터져나온 김밥의 단면에는 깻잎의 초록빛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세요, 어르신. 지수가 고개를 숙여 바닥에 흩어진 김밥 조각 하나를 턱짓으로 가리켰어요. 밥알 사이로 드러난 단무지의 색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노란색이잖아요. 저 노란 단무지요. 우리 집은 저런 거 절대 안 써요. 우리 별이가 심장이 아파서 색소 든 건 가게에 들이지도 않는다고요. 하얀 백단무지만 쓴다고요. 어르신이 석 달을 드셨으면 아시잖아요. 우리 집 단무지가 항상 하했다는 거. 강만수 회장의 시선이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터져나온 김밥의 단면, 깻잎 없는 밥과 김 사이에 노릇노릇한 노란 단무지가 박혀 있었어요. 그리고 깻잎 향. 40년 전 아내가 시장에서 한 묶음 골라와 한 장 한 장 물에 씻어 올려주던 그 향. 아내를 잃고 딸을 잃고 40년을 살아온 뒤에야 이 골목에서 다시 만난 그 향. 김밥을 한 입 베어 물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던 이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이 벤치에서 혼자 삼키던 그리움의 정체. 그 향이 이 김밥에서는 나지 않았습니다. 강만수 회장의 안색이 변했어요. 이건 단순한 실수나 착각이 아니라고. 이 김밥은 지수가 만든 게 아니라고. 그렇다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자신이 먹을 김밥을 바꿔치기 했다는 뜻이라고. 회장이 경호원을 향해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놔줘. 경호원들이 멈칫했지만 강 회장의 눈빛을 확인하곤 즉시 지수의 팔을 풀어주었습니다. 지수는 풀려나자마자 무릎부터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등에서 울던 별이를 끌어안으며 온몸을 떨었습니다. 공포와 안도와 긴장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별이의 뜨거운 이마가 지수의 가슴에 닿았고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은 아이의 울음이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강만수 회장은 바닥에 주저앉은 지수와 그 품에 안긴 아이를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어요. 아픈 아이를 업고 뛰어와 자기 손을 후려치던 이 여자의 눈빛이 40년 전 어느 겨울밤의 기억과 겹쳐졌습니다. 수경이에게 젖을 물리다 쓰러지면서도 아이를 놓지 않았던 순이의 눈빛. 내 목숨보다 이 아이가 먼저라고 온몸으로 외치던 그 눈빛이 지금 흙먼지 묻은 얼굴 위에서 똑같이 빛나고 있었어요. 회장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바닥에 흩어진 김밥을 내려다보았어요. 깻잎 없는 김밥, 노란 단무지, 식어버린 봉투의 온도.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보다 이 젊은 여자가 그걸 알아채고 목숨 걸듯 뛰어와 막아주었다는 사실이 강만수 회장의 가슴을 더 깊이 흔들고 있었습니다. 강만수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바닥에 흩어진 김밥을 내려다보며 흔들리던 눈빛이
순식간에 달라졌어요. 감정의 물결이 가라앉고 그 아래에서 수십 년간 사업 전장을 누벼온 사람 특유의 판단력이 올라왔습니다. 강만수는 더 이상 추억에 젖은 노인이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자기 목숨을 노렸다는 사실을 정면으로 받아들인 태양건설의 회장이었습니다. 너희 둘. 경호원 2명이 즉시 자세를 바로잡았어요. 회장이 바닥에 흩어진 김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것 하나도 빠짐없이 수거해. 밥알 하나, 단무지 한 조각까지 전부 봉투에 담아서 보관하고, 그리고 이 김밥 당장 연구소로 보내서 성분 분석해. 검출 가능한 모든 항목 빠뜨리지 말고 전부 돌려. 경호원 1명이 즉시 차 트렁크에서 비닐장갑과 밀봉 봉투를 가져왔어요. 평소 회장의 안전을 위해 차량에 비치해둔 비상용품이었죠. 흙바닥 위에 흩어진 김밥 조각을 하나하나 집어 봉투에 담는 동안 강 회장은 바닥에 주저앉아 떨고 있는 지수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지수는 별이를 가슴에 꼭 끌어안은 채 여전히 떨고 있었어요. 공포와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이가 딱딱 부딪히고 있었고 흙먼지가 묻은 맨발은 감각이 없는 듯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별이도 울다 지쳤는지 엄마 품에서 힘없이 낑낑거리고 있었는데 열이 오른 아이의 볼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강 회장이 천천히 지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낮지만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아까 호통을 치던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말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 아까 소리 질러서. 지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어르신, 저 아까 그 남자가요. 가게에서 나가자마자 김밥을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전봇대 옆에 있는 쓰레기통이요. 돈 내고 산 김밥을 한 입도 안 먹고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어르신한테 드린 봉투가 서늘했어요. 제가 방금 싼 건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말이 쏟아져 나왔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려는 듯 지수는 숨도 제대로 쉬지 않고 자기가 느낀 위화감을 전부 쏟아냈습니다. 봉투의 온도, 사탕 모양이 아니었던 마감, 그리고 창문 너머로 본 남자의 행동까지. 강 회장이 지수의 말을 끝까지 듣고 나서 경호원에게 고개를 돌렸어요. 저쪽 전봇대 옆 쓰레기통 뒤져봐. 김밥 있는지 찾아보고 그것도 밀봉해서 가져와. 경호원이 뛰어갔습니다. 잠시 뒤 쓰레기통 속에서 검은 비닐봉투 하나를 꺼내 들고 돌아왔어요. 봉투를 열자 안에는 김밥 한 줄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은박지에 쌓여 있었고 입구는 사탕처럼 양쪽이 비틀어져 있었어요. 지수만의 포장 방식 그대로였죠. 강 회장이 2 봉투를 나란히 놓고 바라보았습니다. 바닥에서 수거한 가짜 김밥의 잔해와 쓰레기통에서 건진 진짜 지수의 김밥. 회장이 진짜 김밥의 은박지를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벌어진 틈 사이로 밥알 위에 올려진 싱싱한 깻잎이 보였고 그 옆에 나란히 놓인 하얀 백단무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은박지를 여는 것만으로도 풋풋한 깻잎 향이 코끝을 스쳤어요. 강 회장이 다시 가짜 김밥 쪽을 보았습니다. 깻잎 한 장 없는 밥, 노랗게 물든 공장 단무지, 한쪽에는 아기를 위해 색소 하나 허투루 쓰지 않는 엄마의 정성이 담겨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으려는 아기가 숨어 있었어요. 같은 메뉴, 같은 이름의 김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누군가 내 김밥을 바꿔치기 한 거야. 계획적으로. 경호원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회장의 일상을 파악하고 방문 시간에 맞춰 킬러를 보내고 가게 안의 혼란을 틈타 김밥을 바꿔치기 할 수 있는 사람. 그건 외부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회장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알고 있는 내부 인간이 개입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회장도 경호원들도 이미 감지하고 있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입 밖에 꺼낼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가씨, 일어나요. 이 아이열이 많이 높은 것 같은데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강 회장이 경호원에게 고개를 끄덕이자 경호원 한 명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지수의 팔을 부축했어요. 지수가 비틀거리며 일어서자 회장은 골목 끝에 세워진 자신의 차를 가리켰습니다. 아이 데리고 차에 타요. 병원부터 가야지. 어르신, 저는 괜찮아요. 가게도 봐야 하고 아직 주문도 남았어요. 지수가 고개를 저었지만 강 회장이 조용히 말을 끊었어요. 지금 가게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아이잖아. 아가씨가 방금 내 목숨을 살렸어. 그러니 이제 아픈 아이 내가 데려가서 치료해주고 싶네. 더 이상 거절할 수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위험도 아니고 명령도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간곡함이 담겨 있었어요. 지수는 입술을 깨물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고 별이를 꼭 안은 채 검은 승용차에 올랐습니다. 차 안은 지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였어요. 가죽 시트에서 나는 낯선 냄새, 발밑에 부드러운 카펫, 지수는 별이를 감싸 안으며 조심스럽게 시트 구석에 몸을 웅크렸어요. 별이의 이마에 손등을 대보니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강만수 회장은 지수 옆에 앉지 않았어요. 조수석에 올라 경호원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아이 데리고 우리 병원 응급실로 가. 그리고 뒤를 돌아보며 지수에게 말했어요. 가게 걱정은 하지 말아요. 사람 보내서 정리해 놓을 테니까. 지수의 눈에 다시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목까지 올라왔는데 소리가 나오질 않았어요. 대신 두 손으로 별이를 더 꼭 끌어안으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차가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뒤에 남은 건 어지러운 벤치 위의 흔적과 밀봉된 봉투 2개를 들고 서 있는 경호원뿐이었습니다. 연구소의 분석 결과가 나온 건 이틀 뒤였습니다. 강만수 회장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가짜 김밥에서 검출된 것은 체내에서 빠르게 분해되는 특수약물, 미량이라도 심장에 치명적인 부하를 일으켜 자연사로 위장할 수 있는 종류의 독이었습니다. 보고서를 받아든 회장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종이를 쥔 손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자기를 죽이려 했다는 건 이미 직감하고 있었어요. 문제는 그 누군가가 누구냐는 것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경호팀에게 한 가지를 지시했어요. 김밥집 주변의 CCTV를 전부 확보하라고. 가게 안에는 카메라가 없었지만 골목 입구의 방범 카메라, 맞은편 세탁소의 외부 카메라, 그리고 큰 길 쪽 편의점의 실외 카메라까지. 경호팀은 관할 경찰과 건물주를 통해 사흘치 녹화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야구 모자, 남자의 동선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사건 당일 오전 11시경 남자가 골목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야구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양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천천히 골목 안쪽으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김밥집에서 나온 뒤 전봇대 쓰레기통에 봉투를 버리고 빠르게 큰 길 쪽으로 빠져나가는 장면까지. 경호팀은 남자의 걸음걸이와 체형을 분석했지만 모자와 마스크에 가려 얼굴 식별은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장면이 하나 잡혔습니다. 큰 길 쪽 편의점의 실외 카메라였어요. 남자가 골목을 빠져나와 편의점 앞을 지나가는 순간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거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통화 시간은 불과 10여 초. 짧지만 급했어요. 고개를 숙이고 빠른 걸음으로 걸으면서 무언가를 보고하듯 말하는
입모양이 카메라에 선명하게 잡혔거든요. 도주 직전에 누군가에게 상황을 보고한 겁니다. 경호팀장이 회장에게 보고했어요. 회장님, 이 남자가 통화한 시각이 오전 11시 42분입니다. 통신사에 이 구간의 기지국 기록을 조회하면 수신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호팀이 움직였고 기지국 기록과 대조한 통화 기록이 올라오는 데는 하루가 더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지를 펼쳐든 경호팀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킬러가 전화를 건 번호. 그 번호의 주인은 태양건설 내부 사람이었습니다. 강동민 부사장의 수행비서, 한정태 팀장. 회장의 일정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 동시에 부사장의 모든 사적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었어요. 경호팀장이 보고서를 회장 앞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수신자가 한정태 팀장입니다. 강동민 부사장의 비서요. 강만수 회장은 보고서 위에 찍힌 이름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어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를 들고 있던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한 팀장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서가 독단적으로 킬러를 고용하고 회장의 동선을 추적하고 암살을 지시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비서 뒤에는 그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었고 태양건설 안에서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 동시에 회장의 죽음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사람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바로 움직였어요. 다음 날 아침 회장은 예고 없이 태양건설 본사에 나타났습니다. 경호원 2명을 대동한 채 곧장 부사장실이 있는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복도를 지나는 동안 일찍 출근해 있던 직원 몇 명이 놀란 눈으로 고개를 숙였지만 회장은 누구에게도 눈길을 주지 않았어요. 부사장실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강동민은 아직 출근 전이었어요. 열어. 회장이 먼저 안으로 들어섰어요. 넓은 부사장실은 말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강 회장의 시선이 책상 위의 노트북으로 향했고 이어서 책상 서랍, 캐비닛, 그리고 벽면 금고를 차례로 훑었어요. 경호팀장이 회장의 눈짓을 받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암호가 걸려 있었지만 회장이 오래전 비상용으로 확보해둔 관리자 접근 권한으로 잠금을 해제했어요. 파일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드러난 건 자금 흐름이었어요. 강동민의 개인 계좌에서 정체불명의 법인 계좌로 이체된 거액의 금액들, 돈의 액수도 일반적인 업무 비용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규모였어요. 두 번째는 노트북 안에 남아있던 문서 파일이었습니다. 암호화되어 있었지만 경호팀의 보안 전문가가 복호화에 성공했어요. 파일을 연 경호팀장의 안색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파일 안에는 암살 시나리오가 담겨 있었어요. 회장의 골목 방문 루틴, 김밥집의 위치와 영업시간, 벤치의 정확한 좌표, 경호원의 대기 위치와 시야 사각지대, 독극물의 종류와 투약 방법, 그리고 사후 처리 시나리오까지. 기저질환에 의한 심장마비로 처리라는 문장 옆에 빨간 밑줄까지 그어져 있었습니다. 강만수 회장은 그 파일을 모니터 위에서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어요. 읽는 내내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배신감도 얼굴 위로 올라오지 않았어요. 다만 모니터를 응시하는 두 눈이 점점 깊어졌고 입가에 가느다란 주름이 하나 더 새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파일을 확인한 회장이 경호팀장에게 말했어요. 동민이 출근하면 여기로 올려보내. 경호팀장이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1시간 뒤 강동민이 부사장실 문을 열었어요.
문을 열자마자 삼촌이 자기 자리에 앉아 있는 광경과 마주쳤습니다. 노트북이 열려 있었고 화면에 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강동민의 발이 문턱 위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삼촌, 이 이른 아침에 어떻게... 앉아라. 강 회장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조용했어요. 소리를 지르지도 탁자를 내리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요함이 방 안의 공기를 짓눌러 동민은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어요. 다리가 풀린 듯 비틀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강만수 회장이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모니터를 한번 가리킨 뒤 책상 위에 펼쳐놓은 계좌, 이체 내역서와 통화 기록, 그리고 CCTV 캡처 사진을 차례로 짚었습니다. 동민의 얼굴에서 핏기가 한 톨씩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회장이 조카의 앞에 섰습니다. 내려다보는 눈에는 분노보다 더 깊은 것, 차마 이름 붙이기 어려운 감정이 고여 있었어요. 친형의 아들, 부모를 일찍 잃고 자기 손으로 키워온 조카, 자식이 없는 자신에게 유일한 혈육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그 혈육의 목숨에 값을 매긴 겁니다. 강만수 회장이 입을 열었어요. 동민아, 네가 내 목숨과 맞바꾸려 한 게 고작 이 종이 조각들이었냐?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담담해서 등골이 서늘해지는 한마디였어요. 동민의 입이 벌어졌다 닫혔습니다. 변명이 목 안에서 맴돌았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어요. 삼촌의 눈을 마주보지 못하고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강 회장이 한 발 더 다가섰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내가 네 아버지 대신 뭘 해줬는지, 그걸 몰라서 이런 짓을 한 건 아닐 테고, 다 알면서 한 거지. 동민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머리를 숙인 채 입술만 파르르 떨었지만 반박할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모니터 위의 파일과 책상 위의 증거들이 어떤 변명도 허락하지 않았으니까요. 강만수 회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네 부사장 직위는 해임이다. 보유 지분 전량은 그룹에 반환하고 한정태는 즉시 해고해. 형사 고발은 내가 시점을 정한다. 내 혈육이었다는 것 하나만으로 지금 당장 경찰에 넘기지 않는 거야. 그게 내가 네 아버지한테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돌이다. 동민이 소파에서 미끄러지듯 무릎을 꿇었어요. 뭔가를 말하려 입을 열었지만 강 회장은 이미 몸을 돌린 뒤였습니다. 부사장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고 넓은 방 안에 강동민 혼자 남았어요. 복도를 걸어 나오는 강만수 회장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아무도 보지 않는 좁은 공간 안에서 회장은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자식처럼 키운 조카가 자기 목숨을 노렸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받아낸 노인의 어깨가 엘리베이터가 1층에 닿을 때까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동민을 몰아낸 그 다음 날 강만수 회장이 가장 먼저 한 일은 김밥집 사장 서지수에게 전화를 거는 것이었습니다. 별이 수술, 내가 맡을게요. 전화기 너머로 지수의 숨소리가 멈추었어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강 회장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사건 당일 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을 때 소아과 과장에게서 들은 이야기. 선천적 심실 중격결손, 심장벽에 구멍이 있어 지금 시기를 넘기면 수술이 어려워진다는 진단. 수술비는 지수가 김밥을 만주씩 말아서는 평생을 모아도 닿기 어려운 숫자였습니다. 40년 전과 같은 이야기였어요. 심장에 구멍이 있는 아이 수술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는 의사의 말, 그리고 그 돈을 마련할 수 없는 부모의 무력함. 수경이 때와 똑같은 운명이 별이 위에도 내려앉아 있었던 겁니다.
40년이 흘러도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다만 한 가지, 그때와 다른 것이 있다면 지금의 강만수에게는 그 숫자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었죠. 어르신, 그건 안 돼요. 그렇게까지 해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한참 만에 돌아온 지수의 목소리는 울먹이면서도 단호했습니다. 이 젊은 여자는 누군가의 동정이나 시혜를 받는 일에 익숙하지 않았어요. 혼자 아이를 낳고, 혼자 가게를 열고, 혼자 병원비를 벌어온 사람이니까요. 받아들이기엔 그 은혜가 너무 컸고 갚을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없는 게 아니야. 강 회장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조용히 흘렀어요. 아가씨가 내 목숨을 살려줬잖아. 그런데 나는 아가씨한테 아직 김밥값도 제대로 못 치렀어. 이건 보은이야. 갚아야 할 빚을 갚겠다는 거요. 보은이라는 말에 지수가 더 이상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담긴 진심의 무게를 느꼈기 때문이었어요. 수술은 일주일 뒤로 잡혔습니다. 강 회장이 직접 나서서 서울에서 손꼽히는 소아심장외과 전문의를 섭외했어요. 수술팀 구성부터 마취과 중환자실 배정까지 회장이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비서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서류 한 장, 전화 한 통까지 본인이 직접 챙겼습니다. 경호원이 왜 이렇게까지 하시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강 회장은 아무 대답 없이 창밖만 바라보았어요. 그 눈에 어떤 풍경이 비치고 있는지는 이제 우리 모두가 알고 있었죠. 수술 당일 아침 병원 로비에서 지수를 만난 강만수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수의 품에 안긴 별이를 한참 내려다보기만 했어요. 3살배기 아이는 낯선 병원 냄새에 엄마 목을 꼭 감싸 안고 있었는데 그 작은 손가락이 지수의 옷깃을 쥐고 놓지 않는 모습이 회장의 눈에 오래도록 머물렀습니다. 별이가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간호사가 아이를 받아 안아 이동 침대에 눕히는 순간 지수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고 빨간 불이 켜지자 지수는 복도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어요. 기도를 하는 건지 울고 있는 건지 어깨만 가늘게 떨릴 뿐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강만수 회장은 지수에게서 2걸음 떨어진 의자에 앉았어요. 나란히 앉아 수술실의 빨간 불을 바라보는 두 사람. 넓은 복도에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공기 속에 희미하게 떠돌았고 어디선가 시계 초침이 째깍째깍 돌아가는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어요. 그 소리를 듣고 있자니 강만수 회장의 눈앞에 40년 전의 병원이 겹쳐왔습니다. 그때도 이런 복도였어요. 소독약 냄새가 났고 형광등이 지직거렸고 자기 혼자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다르지 않았어요. 다만 그때는 수술실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수술을 받을 돈이 없었으니까요. 병원 복도 끝에 앉아 주먹을 쥔 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신이 수십 년이 지난 이 복도 위에 유령처럼 앉아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수술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안에서는 최고의 의료진이 아이의 심장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40년 전에 만수가 할 수 없었던 일이 지금 이 순간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강만수 회장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수경아, 아빠가 그때 이만큼만 있었어도 너를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입 밖으로 나오지 않은 말이었어요. 목 안에서 맴돌기만 하다 삼켜진 말. 하지만 회장의 볼을 타고 흘러내린 눈물 한 줄기가 그 말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주름 깊은 볼 위를 천천히 흘러내린 눈물이 턱 끝에 맺혔다가 소리 없이 무릎 위로 떨어졌어요. 지수가 고개를 들어 옆을 보았습니다. 어르신이 울고 계셨어요. 소리 없이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으려는 듯 고개를 돌린 채 한 손으로 눈가를 훔치고 계셨습니다.
지수는 왜 어르신이 우시는지 정확히는 알지 못했어요. 다만 이 눈물이 오늘 처음 흐르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주 오래전부터 어딘가에 고여 있던 것이 이제야 터져 나온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어르신의 손등 위에 자기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김밥을 말던 거친 손, 아기를 업고 뛰던 작은 손이 회장의 크고 마른 손등 위에 가만히 얹혔어요. 강만수 회장이 고개를 돌려 그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손으로 지수의 손을 덮었어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포개진 채 수술실의 빨간 불만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4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술실 문 위에 빨간 불이 꺼졌어요. 문이 열리고 수술복을 입은 의사가 마스크를 내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수술 잘 끝났습니다. 심실 결손 부위 봉합 성공적으로 마쳤고 활력 징후 안정적입니다. 지수의 입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복도에 주저앉아 울음을 쏟아내는 지수의 어깨가 세차게 흔들렸어요.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것, 혼자 별이를 키워온 세월의 무게, 수술비 앞에서 느꼈던 절망, 그리고 아이가 살았다는 안도까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강만수 회장은 의사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천천히 지수 곁으로 다가갔어요. 바닥에 주저앉은 젊은 엄마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지수의 어깨 위에 손을 올려놓았어요. 지수의 울음이 한참 뒤에야 잦아들었습니다. 별이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건 이틀 뒤였어요. 작은 침대 위에 누운 아이의 가슴에는 수술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볼에는 전에 없던 혈색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숨소리도 달라졌어요. 전에는 가느다랗게 새어나오던 숨이 이제는 작지만 고르고 힘있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아이의 가슴에 귀를 대보았을 때 두근두근 하는 심장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그 소리에 지수의 눈물이 또 한 번 쏟아졌지만 이번에는 웃으면서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강만수 회장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 건 그날 저녁이었어요. 한 손에 비닐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봉투에서 나는 익숙한 냄새에 지수가 고개를 돌렸어요. 어르신, 그게 뭐예요? 멸치땡초 김밥, 아가씨네 집에서만 사 먹었는데 지금은 못 사 먹으니 요 앞 김밥집에 깻잎 싸들고 가서 싸달라고 부탁 좀 했지. 지수는 김밥을 한 점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깻잎 향이 입안에 번졌어요. 강만수 회장도 김밥 한 점을 집어들었어요. 나란히 병실 침대 옆에 앉아 잠든 별이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김밥을 먹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씹다가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나한테 아내가 있었어. 오래전에. 지수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가난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는데 그 사람은 나한테 늘 김밥을 말아줬어. 깻잎을 꼭 넣어서. 내가 깻잎 들어간 멸치땡 초김밥을 너무 맛있게 먹으니까 꼭 깻잎을 넣어서 말아줬어. 회장의 목소리가 잔잔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처음 들려주는 이야기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 사람이 아파서 쓰러졌을 때 나는 병원비가 없었어.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지. 그리고 딸아이도 심장이 아팠는데 수술비를 마련하지 못해서 결국 그 작은 게 내 품 안에서 눈을 감았어. 지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별이와 같은 병이었다는 걸 그제야 알았어요. 지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아무 말도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40년을 살았는데 단 한 번도 그때 일을 잊은 적이 없어. 돈은 벌었지만 그 돈이 아무 소용없다는 걸 매일 느끼면서 살았지. 그러다 3달 전에 아가씨네 김밥을 먹었는데
회장이 잠시 말을 멈추었어요. 목 안쪽이 뜨거워지는 걸 삼키려는 듯 턱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때 그 김밥 맛이 나더라고. 40년 만에. 그 순간 그 사람이 옆에 앉아 있는 것 같았어.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소리 없이 볼을 타고 턱 끝으로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이 어르신이 왜 한 달에 한두 번씩 그 벤치에 앉아 김밥을 그렇게 천천히 드셨는지, 왜 가끔 눈가가 젖어 있었는지 이제야 전부 이해가 되었어요. 강만수 회장이 잠든 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불 밖으로 나온 아이의 작은 손이 꼼지락거리고 있었어요. 수술 전에는 차갑기만 하던 손끝에 이제 온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때 내 아내와 딸에겐 못해줬던 것들이 있어. 이제 아가씨와 이 아이에게 다 해주고 싶네. 회장이 별이의 작은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주었어요. 아가씨의 깻잎 향나는 김밥이 나를 살렸어. 목숨만 살린 게 아니야. 40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것을 녹여줬어. 지수는 대답 대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목까지 올라온 울음을 삼키느라 어깨가 떨렸지만 입 밖으로 나온 건 울음이 아니라 한마디였어요. 어르신, 저희 별이 할아버지 해주실래요? 강만수 회장의 주름 깊은 얼굴 위로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 번졌어요. 눈가에 눈물이 살짝 맺혀 있었지만 눈은 분명히 웃고 있었습니다. 나 같은 늙은이가 괜찮겠어? 괜찮다 뿐이겠어요. 별이가 가족이 저밖에 없었는데 할아버지 생겼다고 얼마나 좋아할지 몰라요. 침대 위에서 잠들어 있던 별이가 그 순간 작게 뒤척였어요. 이불 밖으로 나온 손이 허공을 더듬더니 강만수 회장의 손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잠결에 움켜진 것이었지만 그 작은 소나기의 힘이 놀라울 만큼 단단했어요.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숨기지 않았어요. 40년 전 자기 품에서 눈을 감던 수경이의 손이 마지막으로 쥐었던 것도 아비의 손가락이었습니다. 그때 그 손은 점점 힘이 빠지며 풀려나갔지만 지금 이 손은 살아 있었어요. 따뜻하고 작고 힘차게 살아서 자기 손가락을 잡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울고 회장이 울고 그 사이에서 별이만 세상 모르게 잠들어 있었어요. 병실 창문으로 저녁 노을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세 사람의 얼굴 위를 따뜻하게 물들이고 있었고 침대 옆 작은 탁자 위에는 먹다 남은 김밥이 놓여 있었어요. 울퉁불퉁한 모양의 깻잎 향이 나는 세상에서 가장 서툴고 가장 따뜻한 김밥. 피를 나누지 않아도 함께 울고 함께 밥을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식구라는 걸. 이 세 사람은 그날 저녁 소리 없이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인공인 지수와 강만수 회장을 응원하신다면 댓글로 응원합니다를 남겨주세요. 봄날 인생을 찾아주신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세요.